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셸 푸코, 이 좀 어렵지만 흥미로운 사상가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력, 지식, 또 나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푸코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했죠. 저희가 푸코 철학을 다룬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푸코의 그 복잡한 사상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푸코 하면 역시 권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권력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통 권력하면 뭐 대통령이나 회사 사장님처럼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 힘, 이런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노르는 힘 같은 이미지죠. 근데 푸코는 바로 그 생각에 도전을 했어요. 권력은 누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는 지식과 얽혀서 작동한다고 봤거든요. 이걸 권력 지식, 영어로는 파워 널리지라고 불렀죠. 권력 지식, 권력이랑 지식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지식이라는 게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말을 되게 신뢰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전문가니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의사가 의학 지식을 가졌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이 의학 지식 자체가 의사에게 권위를 주고 또 건강이 뭔지, 질병이 뭔지를 정의할 힘을 주는 거예요. 아, 반대로 보면 어떤 지식이 진짜 지식으로 인정받고 퍼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또 그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권력을 만들고 권력은 또 지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게 서로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지식이 인정받느냐 마느냐가 이미 권력의 문제다. 그럼 이 권력은 뭐랄까,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기만 하는 건가요? 금지하고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그게 또 푸코의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권력이 단순히 하지마 이렇게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의 욕망이나 행동 방식 자체를 형성하는 그런 생산적인 힘이기도 하다는 거죠. 생산적인 힘이요? 좀 와닿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질환 개념이 옛날에도 똑같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시대에는 그게 뭐 신의 계시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또 어떤 시대에는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한 걸로 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 의학적인 질병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특정 시대나 사회를 지배하는 지식체계, 푸코는 이걸 진리의 체제라고 불렀는데, 이 체제가 현실을 규정하고 우리가 뭘 정상으로 보고 뭘 비정상으로 볼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정하는 틀이 된다는 거예요. 와, 단순히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틀 자체를 만들어낸다니 약간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좀 섬뜩한 면이 있죠. 이런 권력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푸코는 특히 근대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권력 형태에 주목했어요. 바로 규율 권력, disciplinary power라는 건데요. 규율 권력이요? 네, 이건 옛날 왕들이 막 광장에서 공개 처형하고 위험을 과시하던 그런 권력이랑은 좀 달라요. 훨씬 더 미묘하고 조용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더 미묘하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 같은 건가요? 정확해요. 학교가 아주 좋은 예시죠. 생각해 보세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줄 맞춰 앉고 선생님 지시에 따르고 또 끊임없이 시험 보고 성적으로 평가받잖아요. 네, 그렇죠. 학창시절 생각나네요. 이게 단순히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시간을 지키고 정해진 규율에 따르고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정상적인 틀에 맞춰서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푸코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가 원하는 뭐랄까 유순한 신체, 즉 순종적이고 생산성 높은 개인을 만들어낸다고 봤어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나 공장, 심지어 회사 조직 같은 것도 다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맞춰서 행동하도록 길들여지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거예요. 부코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국의 철학자 제로미 벤담이 설계한 파놉티콘이라는 원형 감옥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분석했어요. 아, 파놉티콘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동그랗게 생겨서 가운데 감시탑이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가운데에 감시탑이 있고 그 주변을 감방들이 쭉 둘러싼 형태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감방 안의 수감자는 감시탑 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시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럼 항상 감시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늘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수감자는 스스로 알아서 규칙을 지키고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감시자의 시선을 자기 안으로 가져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거죠. 이걸 내면화라고 해요. 와, 감시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게 된다니 진짜 효율적인 통제 방식이네요. 그럼 푸코는 현대사회 전체가 이런 파놉티콘 같다고 본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봤어요. 꼭 감옥 같은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더라도 학교, 병원, 공장, 사무실, 심지어는 요즘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는 수많은 데이터 흔적들까지 이런 보이지 않는 감시와 평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정상화라는 과정이 있다고 봤어요. 정상화요? 아까 잠깐 나왔던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규율 권력은 끊임없이 정상적인 행동, 정상적인 지능, 정상적인 건강 상태 같은 기준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딱지를 붙이고 교정하거나 관리하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꼭 벌을 주는 형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은 상태, 즉 정상에 가까워지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더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규범을 우리 스스로 내면화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 평균, 표준 이런 개념들이 정말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뭐 키나 몸무게 같은 신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성적, 업무 능력, 심지어는 뭐 감정 표현 방식까지도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그 정상 범주 안에 들려고 애쓰잖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푸코는 이런 개인의 몸을 길들이는 미시적인 규율 권력과 더불어 사회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작동하는 좀 더 거시적인 권력 형태도 분석했어요. 이걸 생명 권력, 바이오 파워라고 불렀죠. 생명 권력이요?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생명과 관련된 권력인가요? 네, 말 그대로예요. 푸코에 따르면 대략 18세기 무렵부터 국가나 사회가 단순히 법을 집행하고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구성원들의 생명 자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관리하고 최적화한다고요? 네. 이전 시대의 왕이나 군주가 가진 권력이 주로 죽일 권리, 즉 원하면 백성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이었다면 근대 국가는 오히려 살게 만들고 더 잘 살게 만들 권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거죠. 살게 만들고 더 잘 살게 한다? 언뜻 들으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예를 들어 공중보건 정책을 만들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생명 권력의 작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생률이나 사망률, 평균 수명, 질병 발생률 같은 통계들을 관리하면서 인구 전체의 건강 수준과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국가는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요. 그렇죠. 국가가 국민 건강이나 복지 신경 쓰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푸코는 여기서도 어떤 문제점을 봤던 건가요? 푸코는 이 돌봄의 얼굴을 한 권력에도 역시 어두운 면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어요. 생명 권력은 인구 전체를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삼으면서 필연적으로 어떤 생명은 더 가치 있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또 어떤 생명은 덜 가치 있거나 심지어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나누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생명과 덜 가치 있는 생명을 나눈다고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은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반면
다른 어떤 집단은 방치되거나 심지어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죠. 푸코는 이걸 좀 강한 표현으로 생명정치적 인종주의, 바이오폴리티컬 레이시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회 전체의 건강이나 안전, 생산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차별하는 모든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아, 돌봄이란 이름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차별이라 생각해보면 뭐 의료 자원을 어떻게 나눌 건지 아니면 이민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은 논의들 속에서 그런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인가 하는 식의 계산 같은 거요. 맞아요.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이런 생명 권력은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생산성 높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또 동시에 활발하게 소비하는 소비계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겠네요. 결국 생명 권력은 이렇게 개인의 신체를 세세하게 규율하는 방식, 푸코는 이걸 해부 정치, 아나토모폴리틱스라고 불렀는데 이것과 인구 전체의 생물학적 특성을 관리하는 방식, 즉 생명 정치, 바이오폴리틱스라는 두 가지 축으로 작동하면서 현대 사회를 조직하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가 되었다고 본 거죠. 와, 권력, 지식, 규율 권력, 생명 권력. 푸코가 분석한 권력의 모습들이 정말 다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하네요. 그럼 이런 강력한 권력 앞에서 우리 개인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푸코는 저항이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푸포에게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저항이 함께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저항이 단순히 권력에 반대하는 소극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권력 관계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가능해지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권력이 저항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요? 그건 또 무슨 뜻이죠?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역설적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가 특정 집단을 비정상이나 일탈자로 규정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바로 그 규정 때문에 그 집단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인식하고 서로 뭉쳐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혹시 뭐 성소수자 운동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적절한 예시예요. 과거의 의학이나 종교 같은 권력이 동성애를 병이나 죄악으로 규정하고 억압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동성애자라는 분류와 억압 때문에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푸코는 기존 권력의 틀 안에서 그 권력의 언어를 역이용하면서 작동하는 대항 실천, counter practices, 나 대항 담론, counter discourses에 주목했어요. 그렇군요. 권력에 맞서 싸우는 방식도 참 다양하네요. 그럼 푸코가 생각하는 자유는 정확히 뭘까요? 이런 거대한 권력 구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말이죠. 네, 푸코는 우리가 권력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에게 자유는 모든 종류의 제약이나 구속이 완전히 없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조건과 제약 속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또 다르게 존재할 가능성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실천 그 자체에 가깝죠.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의 실천과 투쟁을 통해 획득하고 창조해 나가야 하는 역사적인 성취라고 본 거예요.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실천. 네, 그래서 푸코는 말년에 특히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윤리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고대 윤리요? 갑자기 왜 고대로 돌아간 거죠? 푸코는 근대 권력을 주로 분석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런데 푸코는 고대인들의 윤리 실천 방식에서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어떤 중요한 통찰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고대인들은 우리처럼 어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나 규범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윤리의 핵심으로 삼지 않았거든요. 그럼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즉 자기 배려를 윤리적인 삶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겼어요. 여기서 자기 돌봄은 단순히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좋은 시민이 되고 또 만약 통치자라면 좋은 통치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봤어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고 공동체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자신을 돌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고대 철학자들, 예를 들어 스토아학파 같은 사람들은 명상을 하거나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거나 친구나 스승과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또 어떤 욕망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금욕적인 훈련을 하는 등 아주 다양한 자아의 테크놀로지를 실천했어요. 자아의 테크놀로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기술 같은 거군요. 그렇죠. 목표는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용기 있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균형 잡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단련하는 거였죠. 푸코는 바로 이런 고대의 자기 수양 실천들 속에서 현대사회의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주체와 방식에 저항하고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어떤 실마리를 본 거예요. 지배적인 규범이나 권력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를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거죠. 단순히 권력에 저항하는 걸 넘어서 나 자신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그 실천 자체가 자유를 향한 투쟁이 될 수 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푸코에게서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푸코는 우리에게 명쾌한 정답이나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사상가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도구를 제공하죠. 도구요. 네. 그의 작업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 또 자유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정한 역사적인 과정과 권력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꼭 그래야만 할까?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듣고 보니 푸코의 생각들이 뭐랄까 아주 멀리 있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생활과 정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학교나 직장에서 느끼는 어떤 압박감, 건강이나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 심지어는 우리가 SNS 같은 데서 나를 어떻게 보여주고 표현하는 방식까지도. 푸코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권력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것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거예요. 푸코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권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리를 둘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네, 오늘 미셸 푸코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잠시나마 다른 눈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푸코의 말처럼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정체성마저도 보이지 않는 여러 힘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만들어진 것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바로 지금 그 힘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속한 그 시스템 안에서 아주 작은 틈이라도 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자기만의 기술, 즉 자아의 테크놀로지를 의식적으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고대의 지혜에서 빌려온 것이든 아니면 아주 현대적인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